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자다 일어나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더 낮은데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봅시다.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요 첫 주제는 이제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중국에서 최고의 자율주행으로 꼽혔다는 점, 이것부터 먼저 전해드리고 갈까 합니다. 테슬라가 일단 가장 진보된 운전자 주행보조장치 ADAS를 갖고 있음은 여러 면에서 증명이 되기도 했고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는 게 많아질수록 뭔가에 대해서 과감하게 말하는 게 조금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조금씩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이번에 중국에서 실시한 ADAS 랭킹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의 기능 그 자체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테슬라가 1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류 업체들이 따라오고 있는 모습들은 보입니다. 여기에 니오도 보이고 샤오평도 보이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선두주자임은 테슬라가 확실히 공고히 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부분은 오토파일럿으로만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AP로만 됐고 FSD는 포함이 되지 않아서 소프트웨어를 다시 쓴 FSD가 적용되는 이제 오토파일럿 쪽에서는 훨씬 더 나은 기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참가했던 11개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11개의 회사 중에 압도적인 1위를 테슬라가 기록했는데요. 그는 이제 왜 그러냐면 2위인 BMW보다도 75점이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랬기 때문에 2위와 4위의 폭은 좁았으나 1위와 2위의 그 높이가 가장 큰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당 자료는 혼잡한 도로 상황일 때, 그리고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야간 운전일 때와 비가 오는 상황일 때, 차선 변경 보조나 코너 구간일 때, 그리고 인간과 컴퓨터와의 상호작용이나 스스로 주차하는 능력 정도까지를 놓고 전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원 자료는 이곳에서 보게 됐고요. 4위 마크에서, 4위 하우 마크 에서 보게 됐는데 맨 위에 테슬라 내용을 찾을 수 있었고 1위는 테슬라 모델 3라는 얘기고 2위는 BMW X5 그리고 3위는 니오의 ES6 그리고 4위는 리원 5위는 샤오평 G3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2위를 기록했던 컨슈머 리포트와 비교를 해서 보게 되는데 컨슈머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GM의 슈퍼크루즈를 1위로 꼽았죠. 근데 사실 자율주행의 그냥 기능 그 자체만 보게 된다 그러면 여기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좀 안전성까지 다 생각을 했을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전에 DMS 시잉 머신 소개드리면서 기업 분석을 조금 하면서 비주얼 리마인더가 어느 정도 시장에 안착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드라이버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실제로 오토파일럿과 GM의 슈퍼크루즈를 분간하는데 큰 결정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자율주행의 시스템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오토파일럿이 여기에서도 우수한 측면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요. 테슬라의 디자인 책임자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저도 이제 잘 몰랐던 분야 중에 하나였는데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이라는 미국의 자동차 디자이너입니다. 이제 테슬라 모델 S, 모델 3, 그리고 모델 X와 Y, 사이버트럭, 세미와 2세대 로드스터까지 전반을 모두 설계하셨던 분입니다. 커리어 패스를 보게 되면 1992년에 폭스바겐에서 경력을 시작해서 마이크로버스나 뉴비틀 컨셉 디자인에부터 참석을 했었고 2000년부터는 디자인 매니저로 GM에서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에는 마즈다에부터 프로젝트를 맡아서 2006년, 2008년 북미 오토쇼 컨셉카를 디자인하는 쪽에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쯤에 일론 머스크의 눈에 들어서 2008년에 본격적으로 테슬라에 들어와 수석 디자이너로서 모델 S부터 자동차계의 애플이라는 디자인적인 칭찬들을 많이 받고 있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마츠다에서 일하던 그를 일론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채용했다고 알려져 있죠. 중국의 한 매체에서 사이버트럭의 디자인 영감을 어디서 얻었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이런 디자인을 뭘 보고 생각을 했냐는 것이죠. 이에 홀츠하우젠은 이것이 많이 이제 아무래도 처음부터 인상을 다르게 주는 것이 목표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름 아닌 제트전투기와 군용 차량에서 따왔다고 전해지는데요. 단지 이제 외모만을 고려하지는 않았고 어쨌든 많은 픽업들이 그렇듯 막 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강력한 스테인리스 본체로 덜 복잡하게 만들어서 성형하는 비용이라든지 시간을 줄이고 충격과 부식이 강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 모델 X의 팔콘 윙에 대해서도 이제 매체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큰 모습으로 날개처럼 열리게 하고 싶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조금은 복잡하고 화려한 모양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이전에도 여러 번 소개드린 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터리 셀 단위 가격을 소개드리면서 배터리 데이의 전후로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배터리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사이의 매직 넘버가 $100죠.
그래서 프라이스 패러티를 이루는 마법의 숫자인 $100를 맞추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내용이 나뉘었습니다. 긍정적인 내용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현재 킬로와트 시당 무려 $110까지 떨어졌다는 점이고, 부정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가격이 하락함에 있어서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는 점입니다. 폭스바겐의 BEV 플랫폼에 들어가는 대규모 계약건을 확인을 하면서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가 배터리의 셀 단위 가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잘 보시게 되면 2014년부터 17년까지는 매년 연평균 가격이 16.5%씩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각도가 바뀌는 지점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간 셀 단위 비용 감소가 5.8%였죠. 벤치마크 팀은 아마 비용 절감 측면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업체의 마지막 승리를, 손쉬운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배터리 생산업체에서 가격을 줄이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전망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 문제로 갈 것이며, 공급망 싸움에서 누가 더 값싸고 안정적으로 양질의 니켈과 리튬이라 이런 코발트, 망간, 흑연 같은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로 갈 것이란 점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에서 킬로와트당 $110를 받은 게 맞다면, 여전히 니오가 하려는 셀2팩이나 LG화학이나 테슬라 기술 등은 더 많은 다운사이드 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몇 가지 가정이 가능해지죠. 첫 번째 가정은 니오입니다. 셀에서 팩으로 바꾸면서, 그리고 바디에 넣으면서 그것을 가격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인데, 셀을 곧장 팩으로 연결시키는 기술 셀2팩에 대해서 해당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면 에너지 밀도는 37% 높아지고 공간 활용도는 19.8% 증가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간 활용도라는 측면은 여기가 니오가 배터리에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 주자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의 새로운 배터리 플랫폼인 MPI 모듈팩 통합이죠. 제로 모듈 배터리 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안전성이 보장받은 레벨은 아닙니다. 모듈이 빠진 만큼 팩의 강도를 다른 소재로 대체해야 하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BMS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것 등이 고난이도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상치로 에너지 밀도는 10% 더 올릴 수 있고, 비용 절감은 30%에서 아주 최대는 61%까지 올릴 수 있다고는 나오는데, 비용 절감을, 그러나 이제 30%로도 충분히 극적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자는 테슬라입니다. 여기서도 양극재의 혁신이나 음극재의 혁신 같은 약간의 가정들은 빼고, 현재 상에서 셀2 바디와 차량에 직접 셀을 넣는 것, 그것을 이제 4680 폼팩터로 바꾸는 것, 이 두 가지도 사실 엄청난 혁신이죠. 이 두 가지를 적용하게 된다면 에너지 밀도는 폼팩터가 16%, 차량 통합이 14%, 비용 절감도 폼팩터가 14%, 셀2 바디가 7%로서 총 밀도는 30% 높아지고 비용 절감은 약 21% 이상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점을 볼 때 만약에 거의 $110가 맞다면 팩 단위 레벨, 차에다가 씹는 레벨로 갔을 때는 조금 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다운사이드 룸이 남아있지 않겠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런 리튬이나 니켈, 흑연, 코발트, 망간의 공급망 문제로 가기 때문에 배터리 데이 때 중요한 포석들을 깔아놨다고 이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배터리 전기차에서는 확실히 테슬라가 미리 고민하는 것들이 많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런 재료들에 대한 내용은 10월 31일 테슬라의 9가지 리스크를 설명을 드리면서 테슬라가 배터리 수급 분야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접 나서고 있다는 점을 얘기 드린 바 있었습니다. 당시에 두 가지 리스크로서 얘기를 드렸었죠. 원재료 수급 및 배터리 수급에 대해서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드렸던 것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른 기업들도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2040년까지 리튬 수급도 부족해지고 2025년이 넘게 되면 배터리가 부족해짐에 따라 공급망 차원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 누르기 위해서는 직접 각 사들이 원재료 수급에도 나설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2019년 4분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궤적을 그렸을 때 대략의 예상치를 보여주는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세계 배터리용의 니켈 공급량 중에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블룸버그의 NEF 전망과 전기차 전망을 토대로 두 가지를 합쳐서 봤을 때도 2030년까지 니켈은 14배, 알루미늄은 14배, 인 13배, 철 13배 이상, 이런 식으로 상당히 급진적으로 많은 배터리 부스트가 일어날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부스트를 어느 정도로 놓고 봤냐면 2030년대에 2600만 대의 전기차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런 그 원재료 수급을 예상한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빨리 증가하는 전체 수요에 감당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데이 때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 측면에서 솔루션을 내놓았죠. 하나는 수요 측면의 접근이고 하나는 공급 측면의 접근입니다. 그래서 전체 배터리 니켈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테슬라가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배터리 협력사와 기가 상하이의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죠. 인산철 배터리를 통해 가장 공급량이 많은 모델의 양극재 수요를 해결을 해주게 되고, 그러면서 3분의 2를 니켈로 사용하고 3분의 1을 망간으로 처리함으로써 롱레인지 모델의 배터리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은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게 되겠죠. 마지막은 하이니켈입니다. 에너지 밀도는 높기 때문에 테슬라 셈이나 사이버 트럭은 하이니켈 양극재로 만들 수밖에 없으나 수급상의 한계점을 매우 강하게 받는 그러한 섹터이죠. 때문에 테슬라는 BMI 자료에 따르면 아마 전략상 2030년까지 3TWh에 느는 정도 분 대비 1.35TWh 정도를 사용할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인산철이 나머지 분야를 해결하게 되죠. 공급 측면에서는 최근에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들 중 처음으로 리튬 산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로이터 뉴스였죠. 테슬라는 배터리 생산을 위한 원재료 수급 측면에서 버려지는 물들을 최소화하고 공정상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매장량에서도 그렇고 생산량에서도 세계 최대인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 생산 벤처를 세우기 위해서 정부와 협력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었죠. 아직 공식 발표가 없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꽤나 가능성이 높은 접근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북미에서만 조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 공급 쪽은 대부분 이제 발레라든지 BHP도 자체 수급을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022년까지는 지금까지 어떻게 버틸 수 있더라도 그 이후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니켈 공급을 위해서 직접 접촉함이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테슬라 소식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에서 1위로 꼽힌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그리고 전투기에서 영감을 얻은 사이버 트럭과 테슬라의 수석 디자이너 홀츠하우젠, 마지막은 배터리와 원자재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서 한 발짝 먼저 생각하고 가 있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독자 3만 명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